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북스 인생명강팀에서 인생명강 시리즈와 다양한 도서를 기획 편집하고 있는 강혜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산북스 콘텐츠 사업 1본부를 맡고 있는 임보윤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웅진 싱크빅에서 여러 가지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자 김보람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AI라고 생각해요. 저희 사회가 AI에 대한 그런 니즈와 변화가 있기 전과 후가 경제 경영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신기술들이 마구 발전하면서 이런 기술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또 이제 출판사에서도 이런 미래 세상을 위한 그런 컨텐츠를 담는 거에 아무래도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AI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체감한 작년 정도부터 이제 AI가 키워드로 나오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시가총액 순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이 모이는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그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23년에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도 좋아졌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뭐 금리도 높고 환율도 높고 유가도 지금 높고 물가도 너무 높아서 저성장의 늪에서 좀 계속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제 보이고, 이제 수출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좀 지갑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영향들이 이제 경제 경영 분야의 이제 도서들에 좀 고스란히 나타나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지금 그래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경제 상황을 가장 밀접하게 이제 반영하는 분야가 경제 경영 분야인데, 2010년 중반 때 서구 IT 기업들에 대한 좀 뭔가 그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면서 그런 책들이 많이 이제 트렌드를 타고 이제 경제 경영 순위에 많이 반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2020년대 초반의 부동산 책들을 보면 구체적인 팁을 알려주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독자의 니즈 수준에 맞게끔 점점 경제 경영서가 발전해왔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 자리를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이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책을 만들 때 물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경영 트렌드도 이게 소비자 성향에 맞게 조금 옛날 같았으면 조금 학문적으로 다가왔다면은 지금에서는 조금 더 개인 투자에 맞게 좀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는 경제 경영서랑 자기계발서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부를 쌓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 이른바 파이어족이 돼서 빨리 이제 은퇴를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자신들이 해왔던 것과 스토리를 담은 책들이 많아졌고, 이제 출판계에서 그분들의 책을 자기계발서로 분류를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만드는 입장에서는 점점 경제경영서랑 자기계발서의 그 분야에 한해서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경영서가 대체 뭘까라고 이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단행본 시장에서 경제경영서가 가장 뚜렷한 목적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꼭 필요해서 사는 책이 경제경영서인 것 같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타깃 독자도 명확하고 각 책별로 어떤 차별점이나 베네핏도 되게 명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문제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다뤄주는 분야가 경제경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학교 때까지 경제경영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출판사를 맨 처음에 들어와서도 조금 잘 안 읽었거든요. 제가 딱 경제경영서라는 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 국가까지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장하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경영서가 다른 도서와 다른 점은 책 있잖아요. 차가운 자본주의.
진짜 그 차가운 세상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경제경영서 분야에 뭐뭐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위 카테고리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제일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인문이나 다른 분야도 하위 카테고리가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장 많이 알려주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경제경영서가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저희가 좀 골고루 선정한 책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본주의 읽으면서 독자분들도 가슴에 와닿을 만한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라구람 라잔이라는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엇에 손을 대면 안 되는지 모르고 덤비다간 손가락이 잘리기 십상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요즘 특히 2030들이 경제에 대한 공부 없이 나도 투자 한번 해볼까 하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뭐 투자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책을 만들었지만 제가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신 저는 비트코인을 해봤어요. 소액으로 했는데 정말 돈이란 게 진짜 종이장 마냥 불어나나요? 네, 진짜 50만 원이 몇백만 원이 됐다가 한순간에 다시 1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 약간 현실 감각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투자란 게 내가 이제 꼭 좋은 면모만 보고 막 기대치에 차서 이제 투자를 하고 돈의 성격이나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은 정말 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가 이러한 나의 돈 관념이나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거를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카피가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와닿는 카피였던 것 요 같아요. 카피. 네,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책인데 좀 초심자들도 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고 예전 이야기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읽기엔 전혀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이렇게 뭔가 슬펐던 건 이제 서민 노동자는 자본가의 잉여 가치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더 오래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심지어 기업의 마케팅에까지 속아 넘어가서 기업의 어떤 잉여 생산물까지 떠안는다는 점이 너무 이제 슬픈 현실인데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좀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를 좀 이해하는 어떤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아마 2013년에 나온 책이라서 10년이 지나서 지금 바로 따라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자본주의와 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주는 책이라 그러니까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 읽어두면 좋을 책일 것 같고요. 저는 되게 보면서 가슴 아팠던 구절이 의자 뺏기 게임이다. 네.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되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은 어쩔 수 없는 의자 뺏기 게임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들 어떻게 하면 의자를 잘 뺏을까? 네. 하지만 알고 뺏든 뺏기든 알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에 나오는 내용들하고도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이 책은. 이 책 정도면은 청소년이 읽어도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물론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고 이제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보다는 없는 분들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느껴져서 청소년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본 이제 사람보다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이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앞으로 몸담아야 할 이 세상에 대한 안내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책만 읽어도 살고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책을 자본주의를 읽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자본주의 안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숙명이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이해를 하고 싶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읽을 만한 책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EBS 자본주의 책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것이 시스템의 숙명이기 때문에 돈을 계속 중앙은행은 찍을 수밖에 그쵸. 없는데 돈을 찍으면 우리가 아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오다 보니까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자본주의 책에는 많이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선정한 의미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굴러간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관련된 모든 이슈나 지식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 그렇네 싶었던 게 이제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다. 저는 그 단락이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물론 올라간 물가가 내려가는 건 힘들긴 하지만 그거를 책으로서 또 만나는 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이 책은 이제 독일에 있는 그 경제학자인 이제 한호백이 지은 책인데 독일이야말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중심에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이제 패전 후에 이제 독일이 그 배상금을 하느라고 이제 돈을 엄청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 독일 아이들이 이제 지폐로 이제 종이접기를 하고 노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났고 이 상황에서 이제 히틀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독일의 상황을 만든 것도 인플레이션이고 이제 이 책이 당연히 코로나 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 전까지의 상황만을 담고 있는데도 지금의 상황과 비춰봤을 맞아요. 때 전혀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독자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게 물건값이 진짜 말 그대로 물건값만 상승하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더 큰 어떤 굉장히 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를 보지 이거를 약간 국가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냥 단순히 현상을 이제 분석하고 알고 싶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긴밀하게 우리나라가 가야 할 미래나 과거, 시사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다면 조금 뉴스 같은 거 볼 때도 확실히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맞아요. 없잖아요. 저는 정말 경제 상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고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뭐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까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한테는 지옥이고 채무자에게는 천국이다. 자본주의를 읽고 인플레이션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본주의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추천해줄 책은 무엇일까 생각해봤을 때 저는 보도 셰퍼의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자가 한번 과거에 썼던 글을 독자들이 계속 읽어나가는 거지만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나를 발전시키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이 약간 그런 책이에요. 이제 보도 셰퍼가 자기의 자산 상태나 약간 미래 목표 그런 거를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쫙 주어져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이 질문에 답을 내렸을 때 느낌이 어떤가예요. 네, 아무리 투자책이 투자 한번 해보세요 해도 본인이 이걸 실감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손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자를 오랜 시간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다 아울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띠지의 카피가 실전 투자 기법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개정판은 뒷표지에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정판을 다시 봤는데 사실은 투자 기법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맞아요. 네, 별로 없어요. 근데 맞아요. 네, 사실은 너무나 아마 투자 기법을 기대하고 보시면 이게 뭐야 하실 거고 이제 너무 기본적인 내용 아니야? 라고 하실 건데 이제 저도 이 책이 좀 특별하고 생각한 게 정말 딱 이 말이 맞더라고요. 자기 경영. 네, 제가 읽다가 이렇게 좀 저도 밑줄을 쳤던 구절이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하는 것만큼 자기 인생을 계획하지 않는다. 그 말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책은 사실은 투자기법이라기보다는 제목은 돈인데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건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실은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고 아마 인생의 어떤 자기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굉장히 알기 쉽게 그리고 아주 뼈를 때리면서 보여주는 네, 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팩폭하는 구절이 정말 많은 책이었어요. 네. 이 책은 이제 신념이나 책임이나 어떤 절제나 뭐 끈기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즉 이제 진짜 실전 투자 기법이라기보다는 돈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약간 마인드셋에 더 가까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현실적인 게 이제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해라. 심지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도 생각해라.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내 책임이고, 심지어 이 책은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운이 얼마나 좋은지도 내 책임이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도 내 책임이다. 이 보도 셰퍼 저자의 멘탈의 연금술도 있지만 잠재의식의 대가인 만큼 뭔가 자기경영, 정말로 잠재의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신념, 그릇된 신념부터 이제 해소를 해야 된다. 그 신념이 잘못돼 있으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침 뱉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도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이 책 역시 좀 돈을 이제 많이 번 이제 직장인, 이제 뭔가 뭐 대리 과장급 이상보다는 사실 신입사원일 때 더 읽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꼭 돈과 상관없이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생각해보고 싶다면 누구나 읽을 만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온 내용 중에 그 질문이 하나 있어요. 6개월 뒤에 3천만 원은 받을 것인지, 뭐 10년 뒤에 7년 뒤에 10억인가? 7년 1억이었던 것 같아요. 1억이었나요? 질문이 주어지고 답은 또 안 다르더라고요. 저는 다른 편집자분들은 어떤 자신만의 답을 내렸는지 궁금해져요. 저는 당연히 더 큰 액수를 기다렸다가 저도 당연히 더 큰 액수를. 빨리 돈을 받아서 그걸 내가 굴릴 수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굴리면은 더 크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네, 계속 참아서 그 돈을 받느냐, 내가 저축을 하고 그 돈을 빨리 굴려서 더 큰 이득을 얻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래, 빨리 돈을 받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 근로소득이 아닌 이상 누군가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 그래, 투자해도 아깝지 않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도 셰퍼를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보도 셰퍼가 한번 이제 완전 흥청망청 돈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돈의 노예였대요. 돈을 소비하는 데 익숙하다가 이제 파산을 하고 다시 바닥부터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람이니까 돈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 그런 거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조금 더 그냥 단순히 난 부자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보다는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돈을 조금 더 현명하게 슬기롭게 쓰고 벌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이 필요 없는 고전이죠. 일단 이 출판사에서 밝힌 공식적인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4천만 부가 팔렸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만 350만 부 팔렸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들어가 봤어요. 이거 원제를 치고 그랬더니 독자 댓글 몇 개 달렸나 이렇게 한번 봤더니 96,140개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를 중학교 들어가서인가? 엄마랑 교보문고를 한번 갔어요. 근데 이제 읽고 싶은 책 사라고 하시는데, 보다가 이게 이제 당시에 베스트셀러에 한창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딱 있어서 사갖고 왔어요. 제목이 궁금하게 보이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아빠가 둘이야? 이러면서 사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아빠가 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자기 친아빠가 가난하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해서 두 아빠한테 배운다는 건가? 이러다가 제가 결국 이거를 다 못 읽고 조금 읽다가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 돼가지고 한참 있다가 보고 요번에 다시 보니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구나. 맞아요. 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정말 그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을 책인 것 같고, 그 시대에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라는 메시지는 진짜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읽어도 사실 전혀 올드하지 않고 돈 얘기 좀 하면 약간 격떨어져 보이고 이제 좀 뭔가 어딘가 좀 욕심 많아 보이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정말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돈에 정말 집중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후에 이제 나온 뭐 레버리지라든지 부의 추월차선이라든지 요 계열의 이제 책들에 어쩌면 이 책이 정말 시초이자 아버지의 원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도 출판을 많이 거절당했다고 네. 하잖아요. 저축을 하면 패배자가 될 뿐이야. 맞아요. 너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 뿐이야.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부터 그 진실을 깨닫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돼라는 건데, 자본주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조차 맞아요.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걸 보면 되게 많은 걸 바꿔놓으신 분이고, 맞아요. 네, 바꿔놓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배움이 짧아도 할 수 있고, 뭐 학위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당신도 시작해라 라는 메시지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팔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그 앞부분에 나왔던 아버지를 대조하는 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저도 똑같이 아빠가 둘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생각보다 되게 딱딱한 책일 줄 알았어요. 이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냥 돈에 대한 가르침을 묵직하게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글이 되게 쉬워요. 이런 돈에 대한 관념이나 어쨌든 나의 윗세대가 가지고 왔던 그런 해결 방법, 이제 개인적이고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챕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 없이 중간부터 봐도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중간중간에 약간 해설처럼 짧게 맞아요. 압축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정말 그것만 읽고 인사이트 한번 얻어가야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둘 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맞아요. 공통적인 얘기를 해요. 특히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는데 대출을 보태서 집부터 산다면 그것은 갖고 있는 자원을 다 집에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고, 그 돈을 불려서 나중에 집을 살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부터 생각해야 된다. 지금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사면 모를까, 내가 조금 대출 보태서 사는 게 좋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약간 그런 생각 쪽이었는데 이 두 저자가 동일하게 그 말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막 굉장히 구체적인 투자 기법들을 다 알려주지 않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약간 그 돈을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생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냈던 것 같아요. 다음은 그러면은 왜 일하는가에 대한 책에서 한번 저희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이 책을 딱 보고 되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일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가 너만의 답을 찾지 못하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많은 순간들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거야. 이 일을 하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지점들을 어떻게든 그래도 해결하고 마무리해 나가고 거기서 뭘 배워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도 깨닫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스스로가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한편으론 또 이게 이 말하시는 게 왜 일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맞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 일에 완전히 목숨 맞춰 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요즘 시대에도 젊은 독자들한테 통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시대가 좀 달라져서 어쨌든 받아들여지는 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기본적인 직장인 또는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인데 항상 이런 물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물론 바쁘게 일할 때는 이런 질문부터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멈춰 있을 때, 내가 정체된다거나 아니면 좀 여유가 있을 때, 나 왜 일하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누군가 나에게 답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내가 내 해답을 내려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도 가장 조금 인상 깊었던 게 하나를 해도 퍼펙트하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 성향이 반대거든요. 저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실패를 많이 겪어야 된다. 근데 도리어 반대 시각을 제시해 주는 걸 보니까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나의 그런 마음가짐? 저는 약간 한번 소진해봤거나 소진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진심으로 열정 다해서 막 이제 일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조금 요즘 말로 꼰대처럼 느껴질 그럴 수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한번 소진을 해보고 정말 목숨 바쳐 일해봤던 사람들한테는 약간 추억과 나의 그때 감정과 이거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내용 중에서 그 말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뭐 직원들이 2만 개의 뭐 부품을 만들었는데 다 전량 전량 네, 폐기하라 해서 막 죽상인데 이나모리 가즈오가 신에게 기도해봤니? 그게 이제 종교적인 거나 그런 거랑 다 별개로 기도까지 할 정도로 해봤니? 라는 질문에 전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막 힘든 순간에 약간 그렇게 매달리고 그러고 싶을 정도로 내가 한번 다 해봤어? 라는 나 자신에게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이제 서돌이라는 출판사에서 2010년에 출간이 됐고 이제 다선북스에서 2021년에 이제 전면 개정판으로 이제 출간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 떠올랐던 건 뒷표지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당신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이제 그 물음이 이 원고를 읽고 나서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표지 혹시 보셨어요? 네. 네, 그 약간 핑크빛 표지로 이제 다시 재출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 표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사실 30대 직장인들이 읽기에 참 좋은 책인데 이게 좀 허들이 있는 거예요, 이 표지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을 언제 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는 출근하느라 바빠서 머리를 말리지도 못하고 이제 회사에 막 뛰어가고 뭔가 모자란 무능력감 이런 것들이 이제 한탄하며 늦은 이제 저녁에 이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문득 하늘을 살짝 올려다보며 나 왜 일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랑 같이 출근길은 절대 안 된다. 퇴근길의 이미지를 꼭 찾아달라. 그리고 살짝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보이는 그 도시의 느낌, 이 표지에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식의 표지가 나왔고 그럼에도 이제 다시 30대에게 잘 안착할 수 있었던 건 조금 다른 식의 어떤 해석된 표지도 좀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 백종원 그렇죠. 예, 맞아요. 분의 책인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나서 딱 느낀 점이 이거는 단순히 장사 얘기가 아니다. 그냥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꼭 장사가 아니더라도 기업을 세우거나 나만의 어떤 일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사의 신에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요. 약간 카피캣처럼 행동하라고. 어떤 작은 가게에서 뭐 신메뉴를 가져오면은 그거를 계속 눈에 보고 익혀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따라하기 방식이 아닌가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사를 하는 마인드나 고객을 대하는 마음뿐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말을 해주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나온 지 꽤 된 책인데 상위권에 있는 많이 사랑받는 책인 것 같고 저는 여기 읽으면서 이제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이분은 가게를 하는 주인인 나도 즐거워야 되고 오시는 손님도 즐거워야 되고 그 즐거움이 어떻게 보면 이 가게를 계속 해나가는 원동력이 될 때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책은 이제 이 장사라고 하는 이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에서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되게 잘 짚어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매뉴얼을 알려주는 책은 오래 가지는 못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건 늘 이제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이제 맞춰서 변화하는 것인데 관점의 변화나 뭔가 이 일을 대하는 어떤 자세 이것을 자기 경험을 토대로 알려주는 어떤 마인드적인 책들은 시대가 변해도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팔릴 수 있었던 것 같고 2012년에 처음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사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지금까지 팔리고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토마토만 자를 수 있으면은 식당 할 수 식당 할수 있고 술병 딸 수 있으면 술집 할 수 있다 해서 이자카야에 어떤 기술도 필요 없다라는 걸 내세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기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정도로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손님을 대하는 마인드,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이제 추구를 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거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로투원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모든 경제 경영의 책이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엔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관점과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는 거? 책에서 나온 사례들도 되게 흥미진진했고 결국에는 책을 다 읽고 나서는 0에서 1까지 가는 거에 대한 모든 거를 다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권 중에 다시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조금 새롭게 느껴졌던 책이기도 했는데 경쟁하지 마라. 이제 경쟁은 이제 서로를 갉아먹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또 생각지 못했던 어떤 점이었고 또 이 책에서 라스트 무버가 되라고 하잖아요. 이제 남들이 다 해놓은 것에서 내가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내가 몇 년간 독점해라. 이런 이야기도 뭔가 되게 새로운 시각을 그 당시에 제시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책들은 이미 몇 년이 지나면서 예전 얘기가 돼서 다 들어갔는데 이 책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사업이든 간에 기술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다른 많은 것들 중에 딱 여기에만 집중해라라는 거를 딱 이렇게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너무 넓은 분야에서 남들이 다 하는 걸로 경쟁하지 말고 아주 작은 분야라도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독점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보다 훨씬 더 지금은 너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너무 많은 제품과 콘텐츠가 난무하는 시대여서 그 안에서 내가 남들이 하는 걸로 똑같이 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어떤 뭔가 강점을 가지고 아주 작은 시장이라도 독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출간됐던 2014년보다 지금 이 시대에 개인들이 읽었을 때 더 좀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 책을 만든 지 몇 년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책답게 만들어야 되는가, 팔릴 책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저는 요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에 이 책이 어느 정도 조금 해법을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2010년대 실리콘밸리 정신의 맞아요. 정수가 맞아요. 담긴 네. 책이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기술 갖고 스타트업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하고 지금 남하고 비슷한 걸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네,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이제 뭐 물론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셔서 어느 정도 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이 넛지를 소개하는 그 뭔가 콘텐츠가 되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책이 사실 되게 재미있느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늘 이제 인간의 어떤 비합리성 그리고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걸 선택했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야. 다 설계된 거야. 뭐 너 그거 고를 줄 알았어. 하는 어떤 뭐랄까 뒤통수 맞는 그 쾌감이 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집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만든 사람이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렸지를 늘 생각을 했어요. 네. 어쨌든 한국에서만 70만 부 팔렸다고 하는데 사실 수술 넘어가는 책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드는 이쪽에 있는 사람과 독자분들의 생각에 어쨌든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여기 있어. 그래서 다 같이 좀 고민해 보지 않을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 책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한국인 성향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직설적으로도 얘기 잘 안 하고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는 조금 돌려서 얘기하고 이런 좀 문화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마인드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거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이제 경제학 어떤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양쪽에 이제 의견이 있는데 넛지도 사실은 좀 반대와 비판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떤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조작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반대의 의견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어떤 제도나 정책 같은 것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태를 만들까에 대한 것이고 사실 그 부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선정할 때 고민을 했던 책이 이제 행동경제학인데 같은 네. 리처드 탈러 교수가 쓰신 책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제학을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 해서 나온 게 넛지인데 이렇게 약간 드라마나 소설 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저자가 40년 연구에 이제 결정판이 이건데 그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나오고 해서 넛지를 만약에 보시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독자들은 이제 그 다음으로 행동경제학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고 그쵸? 하는 책 스틱입니다. 네. 사실 이 책도 경제경영서라고 딱 규정하기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 맞아요. 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그 말을 어쨌든 귀에 착 붙게 기억나게 잘 해야 돼라는 어떤 수요가 있는 분, 니즈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읽으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서 뭐 PT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내 그렇죠. 기획안을 네.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 바빠 세상에서 이제 길게 얘기하는 걸 들어줄 시간이 없잖아요. 아주 짧게 한마디로 어떤 제안을 설득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이 이 스틱에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6가지 법칙이 다른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어떤 원형이자 지금까지도 사실은 불변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틱의 6가지 원칙을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만 봐도 너무 다들 썸네일. 잘 써요. 아, 이 스틱을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반대로 이 스틱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마지막에 잘 어울리는 책이네요. 진정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남녀노소가 다 읽는 그쵸. 책을 그쵸. 꼽으라면 이 시리즈일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게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전에도 어떤 트렌드 분석이나 트렌드 예측하는 책은 많았는데 정말 하나의 장르로 딱 고착화시킨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다른 책들도 다 트렌드라는 트렌드, 말을 많이 맞아요.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나 어떤 문화적 현상을 분석하는 책 말고 뭐 IT 트렌드, IoT 트렌드, 뭐 하다못해 부동산 트렌드, 맞아요. 재테크 네. 트렌드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트렌드라는 말을 붙이고 그 해의 숫자를 붙여서 나온 책들의 원형이 된 예,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책은 약간 트렌드서의 이제 정석이 된 것 같아요. 이 책이 정말 트렌드를 이제 다루는 건지 아니면 이 책에서 나와서 트렌드가 되는 건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아요. 그만큼 영향력도 있고 어쨌든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그 2017년부터 이 트렌드 코리아에 마켓컬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2018년에도 나오고 19년에 나오고 계속 모든 페이지에 마켓컬리가 있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뭐 하다못해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지금 뭐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트렌드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되게 많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들이 이 책에 언급되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말이 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상품 마케터들 뭐 한 20년, 30년 뒤까지 갈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한 책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직군들만 봤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저희 같이 콘텐츠 기획하는 사람, 마케터 딱 요 정도? 상품 기획자들? 근데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독자군이 넓어지더니 이제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다 읽는 책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궁금하다면 어렵지 않게 가장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경제경영서 총 10가지 책을 이제 레전드로 꼽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각자 앞에서 소개는 하지 못했지만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을 한 권씩 이제 결정을 해왔어요. 우선 저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를 선정해왔습니다.
사실 이 책을 선정할 때 조금 혼자서 고민을 했던 게 이게 결국에는 성인과 어린이로 책이 좀 갈리잖아요. 이거를 내가 경제경영서 다루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살짝 하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돈에 대해서 배우고 내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될 만한 마인드를 가지게 해주는 게 이 책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제가 초등학교 때 딱 12살 때 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보도 셰퍼가 되게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을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잘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나의 돈에 대한 관념을 아직 설정하지 못한 분들이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고, 물론 12살에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자녀에게 권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꼭 자녀가 아니어도 저는 어른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쉬운 내용으로 가장 쉽게 책 하나 읽어서 삶이 달라지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가져온 책은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이라는 책이고, 작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다시 읽으면서 후회했어요. 이 두꺼운 책을 내가 왜 하겠다고 했나 엄청 후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말 그대로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책이고,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요새 금리에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좋으나 싫으나 이 금리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아니고 연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현실 세계와 가장 밀접한 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 책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니까 이제 완전 세계 경제를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려야겠다 해서 이제 금리도 내리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풀었죠. 그때 이제 6천억 달러라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갑자기 풀어대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인플레이션이나 자본주의에 의하면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더 큰 문제는 이제 자산 인플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은행들도 이게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예전에는 돈 잘 갚을 사람한테만 이렇게 돈을 다 빌려줬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나 다 빌려주고, 그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너도 나도 다 우리가 대출받아서 투자하게 되고, 은행들도 고위험 고수익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미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랬지만 금리가 내리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 대출 이자도 적게 내고 사람들이 다시 주식 투자도 시작하고 부동산 투자도 시작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값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책도 더 잘 팔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한테도 마냥 그게 정말 좋은 영향을 가져올지 아닐지는 모른다. 이거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를 요만큼은 엿보게 해주는 힌트가 좀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반대로 좀 얇은 걸 골랐습니다. 현명한 선택. 네.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책일 거예요. 이 책에선 이제 소비의 변화를 3단계로 나눠서 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물건이 부족해서 그냥 만들기만 해도 잘 팔리는 시대가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생산성도 올라와서 물건이 늘어나는 시대가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플랫폼이 발달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서드 스테이지인데, 이제는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없고 고객을 이제 끌어들일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이분이 하고 계신 그 츠타야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서 똑같은 책을 팔더라도 새로운 제안을 고객에게 해서 고객을 계속 끌어당기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이어서 기획자들이 읽으면 좀 뭔가 생각을 달리 하거나 뭔가 자극을 받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편집자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유쾌했고요.
저는 경제 경영서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나고 이런 다양한 경제 경영서를 참고해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경제 이론부터 시작해서 뭐 일이라든지 말 그대로 레전드인 도서 10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렵게만 느껴지셨던 경제 경영서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오늘 만든 이 콘텐츠가 자신의 일과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달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경영서가 다른 많은 좋은 책들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굉장히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서 이 밀리의 서재에 있는 그 수많은 좋은 책들 보시면서 나름대로의 해답과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타임 레전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올타임 레전드를 통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와 영감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꼭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